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네,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춘천 사회복지대회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념식 없이 무관중 정책 토론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 12월 30일 법정 기념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저희 춘천 사회복지대회는 이러한 사회복지의 날과 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21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계속되는 휴관과 코호트 격리 또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으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 대해 앞으로의 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고자 오늘 토론회의 주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서비스 어떻게 가야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90여 분간 토론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질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회 춘천 사회복지대회 기념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 장영신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영신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20일에 춘천 사회복지대회 기념 정책 토론회를 아마 처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오늘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서비스 방향과 지역사회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서비스의 방향이라는 한 주제, 또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발제를 해주실 최균 교수님한테 굉장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최균 교수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한 2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최균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두진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서비스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그런 논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이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정부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혼란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안정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 시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업의 문제, 다시 말해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빈곤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회적 고립
고립화 상태에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존의 이 사회 안전망이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구조적인 한계를 이제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와 같은 사회 안전망의 구조적인 한계는 역시 국민 생활에 그리고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고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감염 사태 또 긴급 재난 사태가 지속될수록 이제 우리 사회는 더욱더 파편 사회로 이제 진행할 것이고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화라는 아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개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안전망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 외에 이제 개인의 힘으로 생존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각자 도생의 사회를 우리가 이 파편 사회에서의 개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사회 서비스 또는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이제 중단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바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면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제공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면서 이 사실은 기존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에서는 이런 그 코로나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 사태에 대비해서 사회 서비스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는 또 존재하고 있는 이 한계 계층의 삶의 질이 상당히 저하됐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한계 계층은 상대적으로 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이제 놓여져 있고 또 이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한 그러한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존을 위한 버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사태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런 한계 계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과 같은 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 인구 계층들 이런 인구 계층들이 이제 각종 어떤 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노인분들이 코로나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다. 코로나로 죽기 전에 외로워서 먼저 죽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때문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빈곤 계층의 경우에는 일반 그 중산 계층과 달리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 굉장히 이제 미약합니다. 그 범위라든지 그 양도 굉장히 이제 작은 편인데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이 저소득 한계 계층은 그나마도 소량으로 존재하고 있던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마저 소실되는 그러면서 경제적 사정은 더욱더 악화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반 가구의 경우에도 이런 실업이라든지 어떤 빈곤 문제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잠재하고 있는 그런 가족 갈등들이 이제 현저화되고 있고 특히 온 사회가 이런 코로나 블루와 같은 어떤 심리적인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 사회가 각각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공부문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의 확산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그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함으로써 그나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제 일정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제 봉쇄함으로써 이제 사회복지 시설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제공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재난 지원이 과연 복지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뿐만 아니라 이 시민 사회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난 지원은 제도적 복지의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복지라고 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 재난 지원과 관련된 그 특성을 앞으로 좀 학계에서나 또 현장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에 이용 시설은 그 시설이 봉쇄됨으로 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생활시설 특성상 어떤 사회적 격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화되는, 그래서 그 이중 잠금 장치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화되는 그 아이언 케이지, 그 철장 신세, 철장 상황으로 변해버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차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 내에 고통받는 이런 한계 계층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과연 누구인가, 과연 그런 전문가가 존재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민사회를 조직화하고 또 자원을 동원하는 그 시민사회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공무원인가? 아니면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인가? 아니면 뭐 시민운동 활동가인가? 등등 우리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시민사회의 어떤 그 한계들이 그대로 노정되는,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전혀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런 사회 서비스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회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위 말하는 시설 내 서비스, 다시 말해 인도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어떤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시설 외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용시설은 이제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클라이언트가 시설을 방문하고 그래서 시설 내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주로 띠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바로 그 인도할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가 바로 그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정부의 사업 지침 또는 사업 안내와 같은 어떤 가이드라인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 시설들이 발목을 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사업 안내, 사업 지침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이런 긴급 사태에 직면했을 때 바로 이 사업 안내, 사업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덫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오히려 하나의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과거 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내지는 협의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체계가 너무나도 형식적이었고 또 비실질적인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체계를 다시 재구조화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와 같은 그 전달 체계의 어떤 마비 현상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그 협의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네트워크 자체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성숙하지 못했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 중심의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공 중심의 이 파이프라인식의 네트워크는 실질적인 민간 협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바로 공공이 아니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규정화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민민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민민 간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 경계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경계들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우리 민간 사회복지 시설들이 극복해야 될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가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 여러 각 주체들의 그 대응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노력 자체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성공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 주도의 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국가주의에 입각한 서비스 체계는 나름대로 굉장히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이런 긴급 재난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복지 공동체를 통해서 복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복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의 생산, 소비, 분배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즉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배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지역복지 공동체를 통한 복지 생태계의 복원은 바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데 커다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서비스 체계는 즉흥성이라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효과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함양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 바로 이러한 노동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제가 뭐 결론부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 협력입니다. 실질적인 민간 협력입니다. 기존의 공공 중심의 네트워크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저는 이 공동사업의 내용을 이제 소위 말하는 복지 네트워크, 복지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바로 그 네트워크의 핵심은 복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바로 복지 플랫폼의 구축을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공동사업의 개발, 어떤 복지 네트워크, 복지 플랫폼을 통한 복지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게 된다면은 공공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문제, 그다음에 지원 제도를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민간은 자원 동원과 바로 이와 같은 자원을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자원봉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데요. 기존의 그 자원봉사 조직을 재구조화하든지 아니면 이 긴급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간에서의 어떤 역할, 또 민간에서의 사회 서비스 제공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 자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 자율성에 기반한 복지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춘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약간의 기금이 있죠.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지금 이 시가 쓰고 있습니다. 시의 공무원들이 각과에서 사업을 내서 그걸 쓰고 있다. 정말 시가 필요한 사업이면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시민의 돈을 모금해서 그것을 시가 써서는 안 되겠다.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에 강원도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 18개 시군에 대해서 뭐 강원도 전체라면 18개 시군이고 이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의 협력관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기존에 인도어 서비스, 그러니까 시설 중심, 시설 내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시설 밖으로 나가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아웃도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해야 되겠다. 아마 여기 계신 뭐 전문가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일반 생활시설, 사회복지 생활시설 빼고 사회복지 이용시설인 경우에도 아웃도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업에서 20%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와 같은 그 아웃도어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우리가 뒤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 방문보건과 재가복지 사업의 통합입니다. 바로 이 방문보건 재가복지의 결합, 내지는 통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티 케어, 지역 통합 돌봄 체계와 직결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웃도어 서비스에 기초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바로 이와 같은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그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사업이 바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커뮤니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사회 내에 이와 같은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공식화된 기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리석은 어떤 그런 행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한계들을 결국 우리 그 민간 사회복지 시설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 어떤 커뮤니티 케어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구조를 갖춰야 되고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지역사회의 역할인데요. 어떤 개별 주체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 지역사회가 어떤 이런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공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춘천시 복지여성국이 위기 대응 주체의 어떤 공공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민간은 이제 한국형 사회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파하고 있는 춘천시 사회복지 협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두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복지 플랫폼의 구축과 관련된 민간 협력에서 이 두 기관이 가장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위기 시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 공급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치 있는 사회적 노동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은 공공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공익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신 노동의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뭐 마을직이라든지 돌봄 노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는 기존의 자원봉사 조직 중에 이 공익적으로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우수 자원봉사 조직을 저는 공식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틀에서 밖으로 유인해 내야 된다. 그래서 제도화시켜서 이런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춘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수한 자원봉사 조직의 제도화라는 측면.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회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미 해소인데요. 사실은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도권 보장의 그 바운더리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춘천시 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할 때 그 조사를 하고 조사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수급자 이외에 한 한계 계층, 그러니까 대단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계층이 전체 인구의 한 10%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 한계 계층 1%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 10%의 가구 또는 시민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보건의 문제, 고용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뭐 마스크를 사서 껴라, 뭐 이런 것은 전 대단히 염치 없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위 10% 계층에 대한 한계 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위 10%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이 조례의 제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사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변화될 그 사회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아마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사회는 우리가 개인주의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ICT에 기반한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또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어떤 돌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돌봄 테크놀로지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 노멀 시대에서는 바로 비대면 기술, 비대면 서비스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다시 말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인도화 서비스 이와 같이 서비스의 구분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시설, 특히 아주 그 지역사회의 하위 단위까지 우리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시설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지 플랫폼 구축인데요. 복지 플랫폼은 바로 공공과 민간이 같이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 플랫폼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 서비스의 수요자가 이 복지 플랫폼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을 올릴 때 바로 그 공공과 민간이 같이 들여다보고 그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바로 소위 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이상 사회 서비스의 대상이 이제 뭐 하위 3%,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뭐 특정한 뭐 그런 계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 플랫폼은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협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이 복지 플랫폼을 바로 이제 복지여성국의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하고 바로 협의회에 근무하는 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그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 간의 어떤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지만이 실질적인 어떤 민관 협력과 민민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온 이런 복지 네트워크를 가장 실질화시킬 수 있던 가장 최고의 대안은 바로 복지 플랫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 이런 것 이외에 사실 이 코로나 블루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정신 건강의 어떤 위기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내에 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정신 건강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담 및 지원 체계의 개발도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프로시긴 프로시네요. 25분 딱 맞춰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책임 교수님이 강조하신 거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 안전망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대응하기 위한 사회 서비스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강조하셨던 게 지역 역량 강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복지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앉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숙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네, 강춘석 춘천시 복지정책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금배 양지노인마을 원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네, 승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소영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부장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네 분들이 오늘 책임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먼저 김지숙 위원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각 토론자분들은 10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사회복지를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의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번 또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신종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문화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것을 지금 바꿔놓았는데요. 의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민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정말 방법은 없었고요. 그러고 나온 이제 대부분들이 새로운 것들이 비대면 뭐 그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말 준비되지 않고 악재를 맞게 되니까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회 복지에 대한 예전에 서비스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뭐 1995년 12월 31일 날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간간히 재개정은 많이 되었는데요. 크게 바뀌지 않았던 조례의 문제점들이 이제
긴 시간을 흘러 내려오면서 바뀌어야 되는 걸로 지금 그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회복지가 이제 뭐 마지막 개정되었던 것이 사회 서비스로 바뀌었다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이제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 조례가 좀 제정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의회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좀 붕괴됐다. 뭐 복지관이 문을 안 열고 경로당이 문을 안 열고 이러면서 굉장히 아까도 최경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코로나, 블루, 레드 이런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정말 레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건데요.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당에서 소통을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우울감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른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붕괴는 사실 하루 종일 이제 가정에 머물러야 되는 곳에 가장 사회 약자인 아동한테도 사실은 아동의 그 폭력, 학대나 폭력으로 또 그리고 심한 언어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이제 이런 서비스도 사실 붕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 현실을 이 제도가 빨리빨리 발빠르게 따라가 주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지금 사후 약방문처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급급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2월부터 7월을 넘어갔을 때는 이미 그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나 그 가정 내에서의 폭력 이런 문제들을 이미 짚어줬어야 되는데 짚지 못하고 넘어갔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또 우리나라의 그 힘을 또 믿습니다. 시민들의 힘을 믿는 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사회복지 전달 체계나 뭐 조례나 선진 사례를 보게 되면 다 외국의 사례를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던 뭐 드라이브 스루 등등의 모든 것들이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시민들의 노력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 다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못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그 이후에 대안을 이제 마련해야 되기 위해서 법 제정이 되게 개정과 제정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참 사회 복지에 대한 법 제정은 굉장히 더디게 그리고 잘 바뀌지 않게 건너왔었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로 이제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제서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저희 춘천도 요번에 좀 받았지만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선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갖고 시작은 하지만요. 그 맞춤형 복지가 좀 늦은 거는 맞습니다. 예, 그 뭐 늦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 신종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사회 제도에 어떤 것들을 또 조례에 담아줘야 될지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데요. 시민들 내에 대안이 있지 않을까. 정말 시민들의 그 아이디어와 그리고 지혜가 또 하나의 또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춘천에 어쨌든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제도 개선이 되게 느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춘천의 사회복지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올해 하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춘천 전체 예산이 1조 3,413억 원인데요. 그중엔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2.7%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의 그 온도는 정말 춘천시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 부처마다 제각각의 복지를 우후죽순 내놓고 있고 이 우후죽순 내놓고 있는 복지가 사실 시민들한테 제대로 지금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신종 코로나 이후에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에 대한 또 제도 바꿔야 될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바꾸는 정말 역사의 한 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또 그 의원으로서 고민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럼 어디부터 조례를 개정해야 될까? 사실 이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의원의 역할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되고 이것
같이 시민들한테 사업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옆에서 노력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처음에 사회복지라는 법을 만들었을 때랑 똑같이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지금 현 상황을 가지고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으면은요, 저희가 그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 매칭을 하다 보면 저희가 무조건 5대5, 뭐 2대8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요. 지역에 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자율성을 좀 주셨으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 예산도 저희 그 춘천에 맞는 사회복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 지침이나 모법이 좀 유연해졌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을 갖고 이게 좀 이번에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시대에 사회 서비스가 지역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는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복지환경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가 사회 현상 즉 코로나 사태에 그렇게 민첩하게 대응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춘천시 시민 정신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강춘석 복지정책과장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아까 최근 교수님께서 국가 주도의 사회 서비스 체계의 문제는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강춘석입니다.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는 바이러스로서의 보건 위기에서 경제 위기로 전환되어 전 세계적으로 국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 위기가 코로나 위기가 더해져서 영세업자의 폐업, 실직은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민간 복지 영역은 기부 감소 및 그에 따른 원동력 감소로 인해서 저희 공공복지 영역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에 맞는 공공복지 영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자리 부양 정책은 공공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은 경제 분야의 지원이긴 하지만 영세업자의 폐업과 비정규직의 실직은 저소득층화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 일자리 분야를 통한 복지 영역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접촉 서비스를 위한 기술 육성 및 기술 도입이 필요한데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 춘천시 복지시책 분야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따라 춘천시는 복지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 개발을 통해 코로나에 대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대응 복지시책은 가능한 접촉을 하지 않거나 접촉을 줄이는 서비스를 중점으로 개발하였으며 과거의 공공복지 서비스가 집합한 인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위주라면 집합 및 접촉을 줄이는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 편은 2021년부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춘천시의 시책 계획 일부 현황입니다. 복지 분야 시책에는 어려운 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및 경제 지원을 포함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비접촉 사업 개발을 위한 초기 육성 사업에 대한 시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복지 및 경제뿐 아니라 아래 표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도농복합 지역인 춘천에 맞는 농축산 분야 및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보건 분야에서도 여러 정책을 계획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그 사업명에 보면은 다 언택트 온라인, 비대면, 그다음에 영상 이런 말들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비대면을 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 그런 거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 서비스를 코로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다 닫히고 안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복지 관계 연대 강화, 공공 분야와 민간복지의 연대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후원의 원동력이 약해진다면 당연히 공공에서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복지의 많은 노하우의 인적 자원은 공공복지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은 코로나 위기로 더욱 연대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지역에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더라도 서로 돕는 전통적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향을 지역사회의 역할로 기대를 해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은 공적 부조나 민간기관의 서비스로도 메울 수 없는 작은 틈새를 메워 복지 서비스의 완성도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지역사회 내 돌봄은 법과 제도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공공복지 조직 개편을 계획 중에 있으며 공공부지 관리를 위한 자료의 지역사회 네트워크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민간 기관과의 연대 강화, 또 돌봄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과 시행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한 분야에서만 단독 시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며 민간 복지 영역과 공적 영역 또한 지역 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효과를 높아지고 견고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비집합에 맞춰서 노인급식 서비스 노인급식이 도시락 배달로 서비스 전환을 해야 된다면 공공의 예산 지원과 민간의 인적 자원 활용은 물론 지역사회 내 관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이 서비스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복지 조직 개편은 민간복지 영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시행 시 공공복지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복지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정책 시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사회 서비스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복지 영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강춘석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에서 두 분의 토론자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남은 두 분은 민간의 그런 역할에 대한 말씀과 또 향후 이 춘천시 지역사회에서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지역사회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승금배 양지노인마을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승금배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원래부터 사회적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19에서 평소의 삶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 등등에 의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최규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그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개인화와 파편화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거, 그 점에 많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주 시설의 관점으로서 지역사회 방향과 그리고 지역사회 역할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거주 시설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뜨거웠던 핵심적인 이슈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저의 의견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솔직히 합당하고 효과적인 제도이죠. 왜냐하면 감염원이 생긴 곳에 그것을 격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부분은 그와는 정반대로 감염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전혀 다른 행정 조치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어려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모 시군구에 확진자가 발생된 시설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시설에는 이제 공간 이슈하고 이제 시간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확진이 되었으니까 이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분들을 옮겨야 되고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협소해지게 되는데 당초부터 그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이슈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시간 이슈는 인력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요. 확진자와 접촉된 직원들이 격리되어야 되고 휴무자들도 역시 시설에 들어올 수 없음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남아있던 인력들이 15일 동안에 사회적 약자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과중된 인력에 대한 이슈가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유휴 공간과 그리고 규모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데요. 소규모 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자그마한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경우에 만약에 코호트 격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시군구에 있는 시설들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문을 닫아거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조그만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염원이 그 안에서 감염원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면은 조그만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15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게 됩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잘못된 조치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 문제나 사회복지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적인 연대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뭐냐면은 각자 도생하라는 거거든요.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라. 그리고 가장 약한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사회 문제를 대응하는 접근 방법은 분산시키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큰 시설이 작은 시설에 있는 인력들, 사회적 약자들을 분산시킨다든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분산 정책으로 시나리오 대응 전략을 짰죠. 그런데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경북도의 경우에는 당시에 상황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재난이나 재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그리고 시민의 관점에 따라서 대응 정책은 정말 판이하게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산 개방적 연대에 의한 분산 정책이 바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됐을 때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은 과연 누가 감염이 발생된 시설에 있는 사회적 약자분들을 분산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점이라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거점 시설을 통해서 애초부터 유휴 공간을 많이 마련해주고 인력도 가용 인력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런 재난과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거주 시설에 대한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용 시설에 있어서도 봤을 때 거점 이용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각 시군구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컨트롤 타워가 민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지고 또 그 하위 조직으로서 거점 이용 시설, 거점 거주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자원의 활용이나 네트워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춘천에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수도권 인근 지역에는 불구하고 큰 그 코로나 이슈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시 자체적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그 대응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민간에 대한 자원을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유하고 분산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급히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그 제한점을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로 재난재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은 개방전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의 전통적 가치라는 것이 서로 모자라는 힘이지만 각자 힘을 모으고 모아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고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고 가족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러한 어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닫아 건다거나 각각 유형별로나 그리고 또는 각각 그 지역별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크나큰 우리 사회적 자본을 잃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을 극복했을 때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대한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생기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닫아 건다고 할 경우에 그 결과값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 자본으로 발휘될 것인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성의 인정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경 교수님께서도 이제 소규모의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접했던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요. 거주시설에 그 확진자가 생기니까 거봐라, 거주시설은 안 된다, 탈시설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의견이 남의 불행을 딛고 일어나는 그 주장이거든요. 물론 탈시설이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저는 더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한 것처럼 거점 시설도 필요한 것이고 조그만 시설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공동생활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재가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양성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난관이 있을 때 더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나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뭐 노인을 받아봤을 때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유형별로 보면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과정, 재가, 노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 보이지만은 등급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더 다양한 욕구를 가진 분들이 자기가 맞는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자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재난재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부딪힌 문제인데요.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3대 실천 기술 중에 주로 집단 기술하고 개인 실천 기술을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이 보호 기술하고 융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용 시설보다도 거주시설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견뎌내는 정도일 뿐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기술들을 우리가 계속
협업하고 그리고 내부에 한번 활용해보고 시험해보고 도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비대면이나 비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ICT 기술이나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비접촉 면회 기술이나 등등등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다양하고 또 유연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난관을 우리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한 시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죠.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사람은 적응을 하더라는 부분입니다. 이 마스크도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은 다 적응하고 살거든요. 언젠가는 저희가 적응을 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겨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의미가 더 큰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회 서비스 방향과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협의회와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승근배 원장님의 그 핵심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전 직격탄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활시설은 코호트 격리까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에 이중고를 겪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승근배 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는 재난 시에는 거점 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유형들에 의해서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것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소영 춘천 효자 종합사회복지관 부장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소영입니다. 저는 이용시설을 대표해서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복지시설들이 휴관과 또 재개관 그리고 또다시 휴관 이러한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휴관 기간 중에 복지관이 문을 닫고 일을 안 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 공간인 복지관 건물에 직원들 말고는 주민들이 보이지 않으니 뭐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 복지관이라는 의미는 복지관 건물이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급식 서비스, 또 교육문화 서비스, 집단 활동, 개별 상담, 치료 교실 등을 운영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있거나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조직화 사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돕기 위한 집중 지원 사업,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 성인들에 대한 밀착 지원 사업,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각종 제안 사업,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등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또 그러한 어려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한 사업들은 사실 시민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복지관이 꼭 필요한 거냐? 왜 존재해야 되는 거냐?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말들이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타 지자체 모 의원께서는 강원도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의 통폐합도 거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복지관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발굴하여서 협회나 기업, 모금회에 적극적으로 자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등 긴급 돌봄 관련 세대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위험한 순간에서도 1:1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언택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프로포절 작성 및 자원 확보 활동을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방 수칙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20명 또는 10명 이하의 집단으로 쪼개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사업의 취소와 오픈을 반복할 때마다 이용자분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는 일, 자원봉사자분들이 담당했던 대면 서비스를 직원들이 조를 짜서 직접 진행하는 일 등 코로나 이후 업무의 양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피로도는 더 없이 높은 기간이었고 이용자들 또한 복지관 이용 제한이 주는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휴관 조치가 반복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복지관 협회는 기관의 휴관 상태를 사실 저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무로 지칭하기로 하고 긴급 지원 서비스를 늘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관 기능 전환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도 이용시설 종사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별화된 서비스의 확대와 포스트 코로나 사각지대 증가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지금보다 훨씬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면서 다양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 사례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 기관들은 업무 분장의 재배치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사례 관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하게 될 개인, 가정, 사회 변화와 재반 문제에 대응하도록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과 자원망 확보가 시급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아까 발표에서 강조를 하셨다시피 다른 유형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비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에 근거한 사례관리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관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또 권역별 행정기관 및 주민자치와 협력하여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 안에 기관과 인력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돌봄 체계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모임 욕구 증가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단화된 대면 모임이나 활동은 이용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는 방역이 검증된 안전한 공간에서 소규모 모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관은 그런 공간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역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방역 지침에 의거하여 소규모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면 프로그램의 기준 인원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복지관이라는 물리적 공간만을 서비스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지역 내 공간, 외부 공간이죠. 공원, 정자, 나무그늘, 공터, 산책로 이런 곳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 인증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용자와 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가 기본이지만 코로나19와 같이 접촉을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바이러스가 또 발생한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요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이 시급한데요. 이와 함께 당사자들의 온라인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사전적 교육과 지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계층은 고령층이나 빈곤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디지털에서도 동일한 소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요, 디지털 소외 계층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거의 80%가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노년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는 사회 계층의 단절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관이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 강화 교육 실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키오스크 사용, 모바일 예매, 디지털 금융 등 일상 속에서 겪는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전국에 연구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가장 소외계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이곳에는 공공 와이파이 존을 설치해서 보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추는 방법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우리 주민들은 컨택을 원한다. 이 문구는 저희 복지관이 지난달 모 기업에 제안한 프로포절의 슬로건입니다. 물리적 공간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비대면 프로그램이 확대가 된다고 해도 사회복지의 본질은 사람 중심이며 또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활용해서 사람을 돕는 전문직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서비스의 중단은 없습니다. 수정 보완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아닌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코로나 시대를 고민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부장님 감사합니다. 김소영 부장님은 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또 찾아가는 서비스, 또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특히 그 건강복지가 아직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강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정책 토론회에서 좀 제가 특이하게 느낀 건 수많은 토론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춘천시에서 한 것만큼 저는 이 토론자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뒤에 이렇게 길게 써있던 이 토론문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삼 이 춘천시가 앞으로도 향후 발전하는 시가 되겠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적절한 분한테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현장을 정부 방침에 따라 감염 차단을 위한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확대되는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언택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의회, 현장 간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정책 반영, 법적 근거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와 시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이 중요한데 실제 어떤 노력과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정례적으로 창구를 마련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은 김지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장님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숙 의원입니다. 현장을 저도 사실 몇 군데 돌아봅니다. 어쩔 수 없이 열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돌봄이 필요한데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방치를 줄 수도 없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숨 걸고 아이들 돌본다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사실 그 격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동이라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감염에 취약한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여기에 대한 제도를 이제 바꿔야 될까 이번에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나간다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자체의 서로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춘천에 맞게, 그리고 춘천이 노인 인구가 많다면 노인 부분, 아동이 많다면 아동 부분을 인정해주고, 좀 모법이 유연하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사실 문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럴 때 간담회를 하고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요. 맨 끝에 정례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소통의 자리를 만들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이 사실 의원이 그냥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 하나가 잘못 제정됐을 때
이것은 바로 사업으로 예산으로 지역에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들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들으면서 그리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할 것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면 새롭게 제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예, 자주 뵙고 비대면 시대이긴 하지만 또 지역에 맞는 조례 만드는데 앞서겠습니다. 김주숙 위원장님이 힘써 주시면 조례가 아무래도 제정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 강춘석 조사관리 담당자분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춘석입니다. 저희 춘천시에서는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각계각층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해서 지난주 17일 날도 시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 시대 춘천 지역 공동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면 자문을 받아서 또 그 자문 내용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토론을 진행해서 각계각층의 자문을 모아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에게 이 내용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라면은 춘천시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각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 교수님한테 한 질문입니다. 최근 교수님이 발제해서 그 복지 플랫폼의 구축에 대한 중요성과 또 이거의 거점으로 협의를 강조하셨는데 이 복지 플랫폼과 또 최근 춘천시가 행안부 주도의 노인 통합 돌봄 시범 사업안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한 큰 틀에서의 좀 말씀을 듣고 싶은 내용 같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복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지로와 같은 이제 전국 단위 그리고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사이버 플랫폼이 있죠. 있는데 이 복지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복지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결국에는 다시 이제 시군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중앙에서 그 가상의 그 플랫폼을 운영만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바로 시군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군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군 중심의 플랫폼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민간의 참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이 시민들로부터 어떤 그 수요 내지는 민원을 접수해서 민간에게 그 서비스 제공을 요청한다든지 협조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공무원이 공공이 일방적으로 그 어떤 그 게이트웨이를 독점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는 바로 공공과 민간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같이 들어가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공공이 무엇을 줄 수 있고 민간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협의와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공공이 민간에게 서비스를 줘라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소통관계, 그 커뮤니케이션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과 민간 간의 그 관계에서도 바로 보이지 않는 경계, 바로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그 소집단 집합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서로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제가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민간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셋째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 내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공급 역량이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사회복지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모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공공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역량,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공공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민간 시설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여기에 공공과 민간과 지역사회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시가 무슨 시범 사업을 하는 어떤 뭐 거점 기관 만든다. 제가 말하는 플랫폼은 그런 거점 기관의 그 차원이 아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모든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가장 중심적인 기관, 거점 기관은 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저는 낡은 시대의 하나의 그 서비스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점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원봉사 조직을 제도화시켜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 이거 정말 필요한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개발하고 제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시민사회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노력 없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만을 가지고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보편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인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 수 없고요. 결국에는 공공주도, 국가주도의 서비스 체계 내에 아주 제한적인 그런 서비스 공급 어떤 망의 그런 구조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복지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게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민간 협력이 핵심이다. 특히 민간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다양한 자원봉사 제도가 있고 행안부 또 사회복지에서 하는 거 있지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또 그 안에서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진다면 복지 플랫폼 더 나아가 지역복지 공동체가 구축되는 그런 지역사회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21회 춘천사회복지대회 기념 정책 토론이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춘천시에서 이런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춘천사회복지대회 기념 정책 토론을 무사히 마치게 돼서 저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향후 춘천시가 더욱 발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이 또 제고되는 그런 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